아직은 한 30% 정도 온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저점은 생산 고용이 늘어서 주거나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됩니다. 옵니다. 위기가 8번이 일어났는데 6번은 모두 다 부동산 거품 붕괴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킨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반동을 항상 했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걸 보고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거시경제를 알으셔야 될 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은 기관이랑 틀려가지고 부의 효과랑 자산 효과를 누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올라가거나 이런 적극적으로 경기가 살아날 때 같이 타야지, 분위기를 타야지, 그때가 되면 아무거나 사도 다 이익이 되는 그 상태가 돼야지 좋은 거지. 그 전에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온 상태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있는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는 주식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가치주나 실적주 위주로 진행을 하다가 서서히 기술주라던가 성장주로 갈아타는 거, 성장주 중에서도 안전한 성장주 위주로 하는 게 좋지, 아주 테크 위주로만 투자를 하는 거는 분명히 리스크를 존재를 할 거거든요. 현재처럼 미 연준은 역사적으로 자기들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를 배려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미 근본이제 하에서 닉슨 쇼크 당시에 독일이나 일본 경제가 부강해지고 베트남 전쟁에 너무 많은 돈을 붓다 보니까 금을 1대1로 바꿔줄 수 없는, 1온스당 34달러인데 금을 바꿔줄 수 없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71년도에.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도 달러를 내서 돈을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금을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못 해주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위기상황이 왔을 때 그 당시에 미부 재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나라들이 불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벌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는 우리나라 돈이고 그 경제 문제는 자기네 나라 문제, 각 나라 문제들이니까 우리는 해결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뭐 군본이제가 폐지된 이유지만 지금까지도 기축통화국으로서 전 세계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미국이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경제정책이나 금융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긴축 시기,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 시기에 항상 신흥국들이나 제3세계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에 외환이 부족하고 자산이 폭락하고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만 들어서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아르헨티나라던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같은 국가들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신청을 한 상황이었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미국은 금리를 다른 나라 눈치를 봐가면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연준은 그럴 생각이고요. 그래서 항상 신흥국들은 위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과거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란 나라가 부잣집이고, 부잣집의 신흥국들은 소작농들이잖아요. 돈도 빌리고 땅도 빌려서 소작농 생활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부잣집 친구 정도는 된 걸로 우리나라 경제는 부잣집 친구 정도는 됐기 때문에 일단 가계부채의 70%가 주담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70%가 변동금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90%가 고정금리다 보니까 이제 변동금리라는 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자가, 주담대 이자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자 부담이 증가되다 보니까 벌써 과거에 비해서 주담대 이자가 한 3배 오른 거거든요. 뭐 과거에는 한 1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도 이자 부담이 뭐 1억 15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10억 받으면 45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되니까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신 거죠. 그래서 안심 전환 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한다던가, 그 전환하더라도 고정금리도 높으니까요. IMF도 한국을 눈여겨보는 거.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 이전보다 주택이 18% 정도 올랐다는, 거기에 상당 부분 가계대출이 또 역할을 했고요. 또 그 가계대출은 금융 불균형이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차입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산의 버블이 형성됐다고 본 거죠. 너도 나도 부동산에 투자한 것들이 원인이 됐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부분들은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이 갖고 있는 특징은 2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이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면
너도나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 공급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다시 내려서 안정화되는 게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수요가 막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바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받고 건설을 해야 되고 시간이 또 몇 년이 걸리다 보니까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 적용이 안 되고요. 또 너무나 역동적인 산업이 두 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부동산도 역동적인데 거기에 금융산업이 항상 역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화양기에는 수익을 쫓아서 금융산업이 같이 붙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추가 대출이 계속 일어나서 부동산에 자금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효과. 가격 조정 메커니즘은 작동이 안 된 상태에서 수요는 더 2배, 3배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률을 쫓아서 금융회사들은 계속 자금을 공급하고 대출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요. 폭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역으로 작용을 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군중 심리가, 집단 심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너도나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가격을 시장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투매 현상까지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내려놓으면 한꺼번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빨리빨리 없어지거나 없애거나 이러면 일정 부분 가격 하락이 멈출 텐데 부동산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른 제품들은 잠시 뭐 폐기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폐기 처분이 불가능하니까 하락 시에 또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 시기에는 군집 효과가 상승작용을 해서 더 많이 하락하고 오래 기간 동안 하락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 30% 정도 온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저점은 침체 이후에 실업이 양상이 되고 침체가 일어나서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침체는 어느 정도까지 와야 되냐면 부동산 가격은 나중에 경기가 반등을 하더라도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려면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생산 고용이 늘어서 주거나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단계 전까지는 하락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2004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4년 5년간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영향을 받아서 2008년도에 글로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에 물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그것들이 2009년도부터 양적 완화로 경기 부양 전 세계 공조를 했지만 우리는 PF 사태가 저축은행 사태가 2011년까지 계속 발생이 일어났습니다. 2004년의 금리 인상이 PF가 2011년까지 일어나서 서서히 반등은 그 이후에 일어난 거니까 상당 부분 지속이 됐었습니다. 최소한 주식은 24년 이후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동산은 25년 이후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그것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부동산은 거시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전에 맛봤던 현장 옵니다. 왜냐하면 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금융 위기가 8번이 일어났는데 6번은 모두 다 부동산 거품 붕괴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킨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반동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다이나믹한 시장이거든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이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금융산업과도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부동산 산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항상 또 올 수 있죠. 그렇지만 과거처럼 너무나 투기 세력이 결탁을 해가지고 버블이 심화되거나 금융 불균형이 극도로 심화되는 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고요. 지난 그 코로나 사태 때는 일정의 부동산 부분의 정책 실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26번의 어떤 정책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투기를 잡지 못했었거든요. 핀셋 규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 금융산업과 결탁이 돼서 금융의 자금이 들어갔던 이유는 다른 금융 규제의 완화와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 인터넷 은행이라던가 핀테크 기업들 또 자산운용사를 규제를 완화시키다 보니까 실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들이라던가 아니면 헤지펀드라고 하는 이런 투자 펀드들이 강남의 빌딩이랑 아파트를 100채씩 샀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어떤 뇌관으로 그 당시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이 사실 상당 부분 작용한 것들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투기 세력들을 잘 잡는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과거처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가격 상승은 경기 회복기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도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서울만 그럴 건 아니고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지방도 역시 그렇게 비관적일 것만 아닐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세계 4위 규모입니다. 그 기업들이 각 지방 곳곳에 이미 포진해 있고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안 하고는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계속 역동적으로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대신하는 새로운 공급망 체계에 재편되는 과정에 또 다른 기회들이 일어날 거고요. 국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 지역에 또 다른 경기가 살아나고 부흥이 되는 상태에서는 역시 지역 부동산이 살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면 지방의 부동산도 물론 서울보다는 상승폭이 낮고 회복되는 시기가 조금 늦을 뿐이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경기 순환 주기에 따라서 경기가 수축과 팽창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극단적으로 사람이 아예 없는 지역이라던가 뭐 이런 일부 지역들은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부산이라던가 뭐 인천이라던가 대구라던가 이런 광주라던가 이런 특별시라던가 직할시라던가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뭐 어려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그 지역이 몰락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영원히 떨어지고 영원히 하락하고 이러지는 않고 인생이 살아가면서 좋은 시기가 있고 또 나쁜 시기가 오듯이 부동산도 나쁜 시기가 있으면 또 좋은 시기도 오고 영원히 떨어지지만 않습니다. 분명히 또 살아날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 뭐 SK 최태원 회장님도 그렇고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엔 경기 침체가 예견되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신용 경색 문제들. 기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들이 항상 필요한데 운영자금을 회사채 발행이나 주식 발행을 통해서 직접 금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금융은 비용이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통한 간접 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대출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 받기도 어렵고 또 운영자금이나 어떤 시설 투자 자금들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회사채 발행 시장이 경색돼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도 맞이했죠. 그렇지만 이런 긴축 시기에는 정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이런 긴축 시기는 움츠리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도약의 단계입니다. 사실 이렇게 경제가 세계 4위 규모까지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 경쟁률이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세계 6위라고 할 정도로 성장한 거는 IMF를 겪었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IMF를 통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실업자가 200만 명이 양상이 됐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기업들이 이익을 내야 된다. 또 회계를 투명성 있게 관리해야 된다. 상호 견제와 감시 메커니즘이 금융회사나 신용평가를 통해서 기업들을 관리하는 상호 견제와 감시 메커니즘이 정착이 된 겁니다. 회계를 투명성 있게 관리하고. 이게 이제 기반이 돼서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자산이 돼서 지금의 우리나라 기업이 발전한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긴축 시대에는 부족하고 비효율이고 비생산적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비효율이거나 비구조적인 부분은 개선을 하고 투자도 해야 됩니다.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면 인공지능이라던가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디지털 관련된 기술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시설 투자도 하고 연구 개발을 해서 도약을 해야 됩니다. 돈 운영 자금이 어렵다고 시설 투자를 미루거나 연구 개발을 미뤄서는 안 되고 더 많이 인공지능 기술도 적용을 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적용해야 해서 생산성 향상을 해야 됩니다. 생산성 향상하고 연구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향후에 경기 확장기는 반드시 옵니다. 25년이면 아마 가능할 거거든요. 이때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개인 입장에서도 공부하시고 거시경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보시고 부채라든가 자산이라든가 투자하는 것들을 항상 리스크를 끊임없이 식별하고 조정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저는 보통 이런 거를 리스크 관리 생태계라고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기업, 국가, 개인들도 본인의 리스크를 자산, 부채, 투자 기업 운영 환경 전반적인 영역에 관련된 리스크를 끊임없이 개선하는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참 IRA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반도체 관련 포칩 동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사실
반도체 수출의 40%를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에 슬기롭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자나 자동차가 우리나라가 러시아 시장의 1위거든요. 자동차라던가 이런 가전을 우리가 러시아 시장에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시장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거든요. 우리 제일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참 절호의 기회인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들, 배터리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미국도 필요하지만 중국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IRA나 여러 가지 기술 패권 전쟁을 통해서 견제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쉽게 쫓아와서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까지 왔었는데 중미 간의 패권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기술을 보호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상당 부분 기술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IRA가 무리하게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생산된 원료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나 전기차의 부품을 생산한 거에 대해서만 세금 감면, 7,500달러 정도의 어떤 보조를 해주는 것들을 했는데 요번에 우리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7,500달러 보조를 추가로 받는 거는 어느 정도 해서 급한 불은 끈 것 같아서 미국 IRA가 기본적으로 중국의 공급망 개편의 도구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미국이 하고 있는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걸 예의주시해서 적극적인 어떤 로비도 필요할 거고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IRA에 따른 법에 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실리를 끝까지 챙기면서 중국의 기술 우위도 견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미국 때문에 이렇다라는 걸 이용하면서 중국에 그대로 수출을 하면서 슬기롭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맞다. 물론 비중을 결과적으로는 줄여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칭 얘기하는 양다리 정책전으로 하면서 우리나라가 항상 역사적으로 어느 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있을 때 가장 국력이 셌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삼국시대 때도 그렇고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삼국시대 때는 각 나라들마다 서로 상호 견제해가면서 세력들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통일돼 있을 때보다 주변 세력들이 여러 개 나눠졌을 때 힘의 균형이 더 우리는 유지하기가 좋았거든요. 지금은 우리를 주변으로 해서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라들이 같이 힘의 균형이 있을 때 균형을 우리가 중간자 역할을 해가면서 이 진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우리를 잡게 만들 때가 훨씬 더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고 과거에 국력이 훨씬 더 셌던 시기였습니다. 중국만 있을 때가 오히려 더 힘들었고요. 예. 긴축 시대에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긴축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자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경기 상승 시기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인하할 때는 100개 주식에 100개를 다 사도 웬만하면 다 돈을 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면 굉장히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미국도 보니까 S&P 500도 지금 작년에 엄청나게 떨어졌고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고 테슬라도 지금 뭐 70% 떨어졌다 이러는 상황인데 이게 올라갈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예.